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형식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문장이니까 당연히 주어와 동사는 기본빵으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형식 동사는 이렇게 뒤에 보어가 와야 문장이 완성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형식 문형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1형식 다음에 2형식 이렇게 앞쪽에 나오고 문형 자체도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2형식 문형이 굉장히 쉽고 단순한 문형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1형식, 2형식은 쉬운 문장이고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장이라고 근거 없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1형식, 2형식 할 때 저 숫자들은 문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쉬운지 문장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형식을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해석이 잘 안 돼요 이러면서 저한테 가져오는 문장들을 보면 이 형식 문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가장 많아요. 이 말은 뭐다? 이 형식 문형이 절대로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문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형식 문형이 의외로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형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그저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단순 암기를 하고 게다가 보어가 뭔지 이것도 잘 모르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형식 문형에 대한 이해, 보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형이 이 형식인데 보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 형식 문형에 대한 해석이나 활용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겠죠. 사람들은 자주 듣는 말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수업 시간이나 영문법 책에서 보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 보어라는 놈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보어가 뭔지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지. 보어가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이 형식 문형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고 보어가 뭔지를 모르니까 보어가 사용된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 영문법 11강, 12강, 13강 요 세 강의에 걸쳐서 1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이 형식 문형에 사용된 주격 보어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봤던 거예요. 자, 이번 이 형식 문형을 다룰 때도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 형식 문형 해석에 난감하지 않으시도록 이 형식 문형을 3개 혹은 4개 정도의 영상을 통해서 완전히 파헤쳐 볼 거예요.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론적으로 많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조차 저에게 선생님 이 문장 해석이 잘 안 돼요 하고 가져오는 문장들은 거의 모두가 이 형식 문형이었다는 거. 그만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설명한 책이나 강의도 없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단 우리가 여태 해왔던 것처럼 원칙과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것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이 형식 문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실게요. 문장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쵸? 요렇게. 그런데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도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즉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문장을 마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 얘기는 뭐다? 동사 뒤에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써야 의사소통이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 의미가 완전하지 않아서 동사 뒤에 뭔가를 추가로 써야 된다. 이때 동사 뒤에 추가적으로 올 거는 딱 2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목적어를 쓰든가 보어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 그러면 동사 뒤에 뭔가 더 써야 문장이 완성이 된다. 즉 의사소통이 완전해진다. 이럴 때 동사 뒤에 와야 하는 게 뭐냐?
딱 두 개인데 목적어가 오던가 보어가 오던가 이렇게 둘 중 하나 와야 된다 요 얘기예요. 이때 보어를 써야 문장이 완성이 되면 2형식, 목적어를 써야 문장이 완성이 되면 3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를 쓸지 보어를 쓸지 어떻게 결정해요? 뭘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목적어가 올지 보어가 올지 요걸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동사예요. 동사가 어떤 놈이냐, 동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목적어를 쓸지 보어를 쓸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영문법 4강에서 본동사를 제가 문장의 설계도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죠. 모든 문장은 동사가 어떤 놈이냐 요거에 따라서 그 뒤가 결정된다. 즉 동사가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하는 문장의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형식 문형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까지 썼어. 근데 문장의 완성이 안 돼. 요 말은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써야 한다 요 얘기구만. 이때 그 뒤에 보어를 써야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 즉 동사 뒤에 보어가 와야만 하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이 형식 문형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형식이냐 2형식이냐 이거는 동사가 어떤 놈이냐 요거에 따라 다 결정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 있는 저 2형식 문형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저 공식을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주어도 쓰고 동사도 쓰고 주어 동사까지 썼는데 뭔 소린지 그 의미가 완성이 안 됐구나. 그래서 동사 뒤에 보어를 썼구나.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켰구나. 그리고 보어가 오는 이유는 그 앞에 동사의 뜻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온 저 형식, 저 문형을 이 형식 문형이라고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물론 이렇게 문형에 1형식, 2형식 번호를 붙이는 건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제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에는 그냥 뒤에 보어가 오는 동사 요 정도로 정의가 돼 있어요. 1형식, 2형식 이렇게 번호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지금 저기에 있는 2형식 문형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 혹시 보어가 있나요? 보어가 있죠. 눈 시퍼렇게 뜨고 저기에 저렇게 보어가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어가 있다. 즉 보충해주는 말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보충한다는 말은 완전하니까 보충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보충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완전하니까 보충을 해주는 거라고. 불완전하구나. 보충해야겠구나. 보어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동사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형식 문형에 쓰인 저 동사의 이름은 불완전 동사입니다. 자, 근데 저 이 형식 문형에 혹시 목적어가 있나요? 대충 봐도 목적어가 없죠? 자,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저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그쵸. 목적어 없으면 자동사다. 보어가 있어서 불완전 동사, 목적어는 없으니까 자동사. 이 말을 합치면 불완전 자동사 이런 명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문법책을 보시면 이 형식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냥 지금 그래서 불완전 동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데 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어떤 품사일까요? 보어 자리에 막 아무 단어나 갖다가 쓰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딱 두 개로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명사, 형용사.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 품사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영문법 책을 보면 부사가 예외적으로, 특이하게도, 관용적으로 보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잘못된 엉터리 설명이에요. It's over. 그것은 끝났다. 저 문장을 보고 over,
보호 자리에 있는 over, 쟤는 부사이지만 보호 자리에 왔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책들이 꽤 많다니까요. 자, 근데 웃기잖아, 설명이. 원래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오게 돼 있는데 부사가 거기에 가갖고 형용사처럼 보호로 쓰였다.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그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원래 보호 자리에 못 가는 앤데 갔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애매한 설명이죠. 저 문장처럼 보호 자리에 부사가 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걸 관용적 표현이다. 내지는 부사이지만 형용사처럼 쓰였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완벽하게 틀린 설명입니다. 이게 왜 이런 설명이 나오냐면 책을 쓴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over, 이 단어는 하늘이 무너져도 부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over는 부사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저 단어가 분명히 부사인데 부사가 보호 자리에 왔거든. 오면 안 되는데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문법적 설명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그냥 원어민들이 그렇게 쓴다. 관용적으로 부사가 보호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다. 마치 형용사처럼.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죠. 아니, 사전을 한 번만 찾아보라고, 제발. 자, 화면에 띄워드린 사전 캡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over, 쟤는 형용사로도 사용됩니다. 사전에 저렇게 버젓이 있잖아요. over, 형용사다. 이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over, 얘는 부사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꽉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보호 자리에 쓰인 이유를 어떻게든 설명은 해야겠는데 이걸 억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 가르치는 사람도 개념을 못 잡고 우왕좌왕 이런 설명을 하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면 학생들은 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남자는 여자 화장실에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갔다. 이럴 땐 남자가 마치 여자처럼 변신한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제일 뭐부터 하시라 그랬어요? 사전부터 뒤져보시라고. 책을 쓰는 전문가들조차 저렇게 틀리잖아요. 물론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저라고 뭐 100% 다 맞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조금만 이상하면 사전을 뒤져봅니다. 네이버 사전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해외 사이트 영영사전까지 다 찾아봐요. 그럼 대부분 저렇게 자기들이 문법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퉁쳐버리는 것들이 사실은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어떻게 해도 문법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언어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연구를 해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궁리를 해보면 대부분 해결되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문법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평생 동안 그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사의 역할인 거예요. 외워 이렇게 말하는 건 교사가 아니라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야 이건 선생님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아직 못 찾았네. 그러니까 일단 외워야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솔직히 학생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계속 그 부분을 또 생각하게 돼요. 아 저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은 경우도 있고 아직도 못 찾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못 찾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해답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외워 이렇게 말하는 건 선생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 못하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외워라는 말을 들을 거라면 학생들한테 교사가 왜 필요해요? 그냥 책만 있으면 되지. 책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정도 책임감,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선생님이 되실 청소년들이 있다면 꼭 이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만났는데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할게요.
어떤 문장을 봤는데 해석이 잘 돼.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되죠. 이게 몇 형식인지 따질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을 만나시면 이 과정을 차분하게 거쳐보시는 거예요. 첫째, 일단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겠죠. 이 방법은 우리가 필수 영문법 3강에서 배웠어요. 자, 둘째, 주어 동사 찾았으면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그쵸. 동사 뒤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주어 동사를 찾았고 동사 뒤를 봤더니 만일에 명사가 있다. 그럼 이 명사는 둘 중 하나예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겠죠. 이게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쵸. 동사의 뜻을 봐야죠.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알면 이 뒤에 온 명사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판단하실 수 있어요. 보어라고 판단이 되면 보어를 해석하는 법을 따르면 되고요. 목적어라고 판단이 되면 목적어를 해석하는 법을 따르면 되겠죠. 자, 보어를 해석하는 법은 이 다음 영상들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자, 만일에 동사의 의미를 적용해도 해석이 이상하거나 동사의 뜻도 잘 모르겠으면 어떡해요? 그럴 때는 사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전을 쓰지 않고 영어를 해야 영어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신문이나 영화, 드라마, 책 이런 거 보면 한국어 단어도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하물며 외국어를 구사하는데 사전을 안 써야 된다. 그래야 잘하는 거다. 그래야 폼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슨 배짱이래요? 반드시 사전을 찾아보시고 사전을 보면은 하나의 동사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어떤 해석이 자연스러운지 찾으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이 과정에서 영어 공부 망해요. 성격이 급하거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기로는 세계 최고잖아요.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제전화 전화번호 맨 앞자리가 82개세요. 82. 빨리. 자, 학생들조차도 사전을 제대로 안 쓰더라고요. 사전 쓰는 법도 잘 모릅니다. 무슨 배짱인지 무슨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시다 보면 동사에 관한 어휘력이 늘기 마련이고 차츰차츰 사전에 의지하는 빈도는 줄어들 거예요. 모국어 단어도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 사전 쓰면 쪽팔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허세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전과 꼭 친해지셔야 합니다. 자, 동사평 공부하면서 이 뒤 영상들에서 제가 사전 활용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동사 뒤를 보니까 형용사가 있네? 그럼 얘는 뭘까요? 이건 100% 보호예요. 빼박 보호예요. 예외 없어요. 동사 뒤를 봤더니 형용사다? 이건 예외 없이 보호예요. 요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해석이 안 된다고 가져오는 문장을 보면 대부분 이 케이스예요.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는데 이걸 보호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문장을 보고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네? 그럼 보호구나. 그럼 보호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방향이 잡혀도 그 문장은 쉽게 해결돼요.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가 왔어? 그러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구나.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어? 이건 빼박 보호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동사마다 10개 정도 되는 뜻 다 외우실래요? 아니면 이 원리로 대부분 해결하실래요? 주어 동사 파악하고 동사 뒤에 뭐가 있는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이거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활용할 줄 알면 영어 공부가 58,000배 정도 쉽고 편안해집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형식 문형은 주어 동사까지는 썼지만 의미가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 뒤에 보어를 써준 경우다. 이 보어가 와야 의미가 완성이 돼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런 뜻이다. 보호가 와야 하니까,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하니까 불완전한 동사. 목적어는 없으니까 자동사. 그래서 이걸 합쳐서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른다. 요거 이해됐으면 외울 필요는 없다.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딱 2개밖에 없다. 명사 아니면 형용사. 오직 이 두 품사다.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가 출현했다? 그러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다. 동사 뒤에 형용사 나왔다? 이건 빼박 58,000% 보호다. 보호인 것이 확인됐다? 그러면 보호처럼 해석하면 되지.
보호처럼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다음 영상들에 차근차근 나올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주격 보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형식 문역에 나온 저 보호를 우리가 주격 보호라고 부르거든요. 왜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 보호에 보면은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구분법을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구분법 드디어 나오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